탁, 정호는 월담을 한 뒤 한참을 고양이처럼 엎드려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강남 대치동의 단독주택. 집의 겉모습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정호에게는 왠지 모르게 돈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아담한 정원이 눈 안에 들어오고 있었다. 도둑고양이처럼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서서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여기다 순간 정호는 복면을 쓰고 있었고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있었다. 만능 열쇠, 그리고 긴 쇠꼬챙이, 현관문을 살며시 잡아당겨보면서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라? 뭐야? 이건 생각보다 시건장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여긴 도둑이 잘 안 들어오는 집인가? 괜시리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빠르게 현관문을 따고 있었다. 덜컹. 비.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고 있었다. 잘 열리는 게 이상한데? 정말 이 집 개털 아냐? 복면을 다시 고치고 조용히 거실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에 익술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며 주위 장애물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호는 거실에 놓여진 소파를 만져보며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제법 비싸 보이는데 조용히 후레쉬를 틀고는 주위를 쭉 살피고 있었다. 뭐야? 저건 액자가 보이고 있었고 대통령 이름이 보이고. 살펴보니 이 집의 주인은 공무원인데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이었다. 뭐야, 저건. 청백리 상이라니. 홀로 중얼거리다 정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여기까지 들어온 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정호는 그래도 한번 털어놔 보자는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대로 별반 나오는 것이 없었다. 정말 보태주고 가야 할 것 같네. 궁시렁거리면서 정호는 마지막 한 곳인 안방을 살며시 들어가고 있었다. 비. 당신이야. 아주 미세한 소리인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건강관리 좀 해, 당신. 조용해. 죽어. 소리치면. 이 집에 누구 있어? 살려만 주세요. 그녀는 쫀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 빨리 말해. 누구 있어? 저 혼자 있어요. 그녀는 상당히 심하게 떨면서 겨우 말을 하고 있었다. 소리치면 재미없어. 알았지? 남편, 뭐 하는 놈이야? 공무원. 무슨 공무원이야? 정호는 장롱을 열어 넥타이를 꺼낸 뒤 그녀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다. 세무 공무원. 직급은? 국장이에요. 뭐, 국장이라고? 순간 정호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아닌데. 세무 공무원들이 제일 도둑놈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바른 대로 이야기해. 정호는 다시 들이밀고는 협박을 하고 있었다. 없어요. 저희 남편은 청렴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혹 뭐가 나오면? 넌 죽은 목숨이야. 욕과 함께 정호는 안방불을 켜고 있었다. 이봐라. 장호는 불을 켜면서 눈동자를 켜고 있었다.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잖아. 그리고 이건? 정호는 그녀의 몸에 치장된 보석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정호는 그녀의 턱주가리를 올리고 있었다. 대략 40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었고 잔주름 하나 없었고 개기름이 반지를 도는 듯 했다. 얼굴은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아님 원판이 좋은 것인지 상당히 잘생긴 미모였다. 갈등으로 다시 한번 정호는 그녀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섹시한 걸 입었구만. 산에 꽤나 홀리겠어? 연두색과 노란색의 중간 정도 되는 레이스와 망사로 되어 있는 슬립. 몸매도 얼마나 관리를 했는지 미끈함 그대로였다. 정호는 다시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끼어져 있는 보석 반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야, 청백리라면서 이런 반지들은 어디에서 난 거야?
그건 너 거짓말하면 오늘 죽는다. 정우는 다시 견주고 있었고 그녀는 완전 얼어붙고 있었다. 다시 묻는다. 너 이름이 뭐야? 강유정. 유정이라. 좋구만. 네 목에 걸린 이 목걸이 다이아 같은데 맞지? 네, 맞습니다. 그려. 그럼 공무원의 월급으로 이 비싼 다이아를 쌀 수가 있나? 이건 가짜라고. 이것이 공가를 치려고 하네. 정우는 먼저 말을 잘라먹고는 그녀의 목줄인 성대 부분은 제법 아프게 치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있었다. 일어나. 내가 이 생활만 벌써 10년이 넘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 다시 묻는다. 네 남편 봉급으로 살 수 있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어디서 이것이 났을까? 네 목걸이 하며, 네 손에 낀 반지 하며? 그건 대답 안 해도 돼. 뻔하지 뭐. 네 남편이 받은 뇌물로 산 거지 뭐. 낮에는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깐 못하고 밤에만 치렁치렁 해가지고 과시하는 거지. 안 그러냐. 유정아, 이제 정우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살려만 주세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드릴게요. 그려. 이제 말이 좀 통하는구만. 히히. 정우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쑤시며 상당량의 보석과 현금을 확보하고는 가방에 주워 담고 있었다. 이젠 다 수거한 것 같고 네 목에 걸린 그 목걸이도 가져가야겠다. 정우는 목걸이를 걷다 말고는 울어 눈물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섹시하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 사진을 보니 애들이 2명인데 어디 있어? 미국에. 유학 보냈구만. 유정은 더욱 겁에 질린 듯이 오들오들 떨면서 사내를 바라보았다. 너 애인 있지? 없어요. 거짓말 또 하네. 이런. 너 정말 없는 거지?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애인 할까? 어때? 유정은 뜻밖의 제안에 너무도 황당한 듯이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싫어. 정우는 다시금 마지막 남은 슬립의 한쪽을 잘라버렸다. 싫어. 빨리 말해. 유정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좋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전 남편이 있는 유부녀예요. 그래서 한 번만.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녀의 애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두 눈은 충혈이 되고 있었고 손은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던 중 덜컹. 뭐야. 정우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덜컹. 여보. 나야. 남자의 목소리,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남편이야. 그녀는 그렇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너 소리 지르면 죽어. 정우는 얼른 안방문 옆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직 안 자? 왜? 불은 켜놓고 있어? 남편 되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안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여보. 자는 거야? 문고리를 잡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퍽. 사내가 방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조용해. 소리치면 죽어. 40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 사내는 너무 놀라 버둥거리가만 할 뿐 가만히 있었다. 정우는 얼른 사내의 팔을 넥타이로 풀어 묶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목으로 휘감아 올가매고 있었다. 그리고는 장롱문을 열고는 넥타이 하나 더 꺼내고는 다리를 묶었고 하나 더 꺼내서는 팔과 다리 묶은 것을 연결해서 다시 묶고 있었다. 사내는 묶이는 동안 사태를 짐작했는지 덜덜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살려만 주세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
히히. 원하는 거? 그건 네 마누라가 다 주었어. 네 와이프가 줄 게 없다고 주겠다는데? 저것 봐. 안 그래, 그제서야 사내는 자신의 마누라의 상황을 알아채고는 다시금 버둥거리고 있었다. 죽일 거야, 이 새끼. 너 죽일 거야. 퍽. 이런. 분노에 찬 사내의 음성은 강하게 내리치는 정호의 발길에 사라지고 있었다. 야, 네 마누라가 그러는데 뭘 그러냐? 안 그래, 유정이? 정호는 여유를 부리면서 유정을 바라보았다. 유정은 이제 더 이상 대답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듯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있었다. 자, 그럼 정호는 다시금 유정의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정호는 기분이 좋은지 옆을 바라보며 남편이라는 작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충혈된 눈, 사내의 눈은 충혈이 되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런 후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떨었는지 사내는 작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정호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오다 뒤돌아본 그 자리에 유정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업을 한 지 석 달이 지난 듯 했다. 정호는 한 번 작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3개월은 쉬는 습관이 있었다. 작업 후 주로 하는 일은 신문과 매스컴을 보는 일이었다. 혹 자신의 일이 나오는가 싶은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그러나 TV나 매스컴에는 아무런 사건도 나오질 않았다. 적어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호는 작물을 처리하면서 3개월을 보내고 있었다. 정호는 다시 예전에 작업을 했던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은 고요했다. 대낮이라 월담하기는 좀 그렇고 정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이아 목걸이. 정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가로 5천이 넘는 귀한 보석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호는 그것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헉, 발길을 돌리던 정호는 얼른 담 뒤로 숨고 있었다. 어디 외출을 하고 오는지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쪽을 지고 있었다. 검정에 가까운 정장과 그리고 검정 계열의 니트를 입고 있는 그녀를 낮에 보자 밤에 본 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있었다. 복면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정호는 조금은 망설였으나 이내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간 그 틈을 이용해 다시 달려들고 있었다. 헉. 누구야? 조용해. 유정은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듯이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들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녀는 정호의 등에 떠밀려 그렇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왜? 기분 나빠. 그녀를 안방으로 밀어넣은 정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걸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기분 나쁜 표정인데? 너, 나 누군지 알지? 유정은 안다는 듯 고개를 겨우 끄덕이고 있었다. 너, 그때 나하고 애인 하자고 했지? 유정은 그 말에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해 유정은 다시금 두 눈을 충혈하면서 고개를 겨우 끄덕이고 있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온 거야. 히히. 오늘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보지? 정호는 서서히 다가와 그녀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누가 죽었어. 시백부님이 돌아가셔서. 그래, 그럼 니네 남편은 오늘은 안 오겠다. 네. 그럼 오늘은 마음껏. 그녀는 그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와 난 좋은 사이잖아. 안 그래? 니네 남편이 마누라 하난 관리 잘했단 말야. 유정은 포기를 한 듯 사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러니깐 내가 못 잊어 다시 왔지. 그녀가 처음과는 달리 너무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정호가 당황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인연이라는 건가? 강도를 당했는데 이제는 당신을 받아주다니. 여인은 한숨 섞인 소리를 하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있었다.
잠든 듯이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호는 호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옆에 놓아두고서는 조용히 그 집을 나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대학교 때 저에겐 골치 아픈 동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 내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친해지기 전까지는 저를 드러내는 편이 아니어서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절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찜했다? 그 일로 강의실 안은 수업 전부터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과 얼짱이라고 불리던 그 녀석이 모두가 보는 강의실 안에서 저에게 오글거리는 고백을 해버렸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친구의 손목을 멱살 잡듯 끌고 강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저는 그 친구가 밖에서 어떤 여자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는 비슷해 보였는데 저희 과 여학생 같진 않아서 다른 과 여학생 아니면 다른 학교 여학생을 사귀나 보다 했던 저였습니다. 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찜이니 뭐니 떠드냐고. 나 진심인데? 나 너 진짜 찜한 거야. 그새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라도 한 걸까 싶었습니다. 역시 바람둥이구나 싶어 더 화가 나더라고요. 글쎄, 난 됐다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강의실 안에서 애들 다 보는 데서 하면 어떡해. 말 그대로 찜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 눈독 들이지 말라고 일부러 그런 건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난 너같이 잘생긴 남자한테 관심 없어. 바람 피우는 남자 딱 싫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만큼은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 나보다 잘생기진 않았어. 걱정 마. 뭐? 그리고 나도 바람기는 없어. 잘생기면 뭐 다 바람 피우냐? 나 같은 희귀종도 존재하는 법이라고. 도대체 이 자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러면서 그 친구 자기 휴대폰을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사진 한번 볼래? 잘생겼나 안 잘생겼나? 저는 얼결에 그 친구가 내민 휴대폰 속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그 친구와 닮은 듯 하지만 묘하게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형이야. 단체로 미팅 나가면 맨날 분위기 띄우고 광대처럼 굴다가 팽당하는 부리 알지? 딱 그런 타입. 근데 뭐 어쩌라고. 너처럼 무뚝뚝한데 뚝심 있는 여자랑 딱이야. 너 너무 딱딱하잖아. 근데 우리 형은 너무 말랑하거든. 바람기?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진짜 순수해. 근데 너도 그렇잖아. 쉽게 연애는 안 해도 마음 한 번 주면 그 사람만 보는 타입 아니야?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 진짜 이 답답이들. 니들 진짜 천생연분이겠다. 그러니까 그 동문 친구가 저를 찜했다는 의미는 저를 자기 형숙감으로 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봤던 여자친구랑 계속 잘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거절했지만 그 친구의 프로포즈는 쉴 새 없이 계속됐습니다. 이러다간 과 안에서 저랑 그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그 친구에게서 형의 사진을 본 뒤 종종 그 사람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근데 찜했다는 둥 허튼 소리를 하니까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싫은 척만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친구의 형과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개팅 장소에 나갔더니
그 친구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분명 단체 미팅에선 광대처럼 군다던 그는 정작 저를 만나서는 나사 하나 빠진 로봇처럼 삐걱대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첫마디로 인해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무슨 행사장이에요? 저한테 커피를 쏘려고 오셨군요. 예?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커피만 쏘려고 온 게 아니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가만히 두고 봤죠. 밥도 쏠 건데요. 그날부터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그의 프로포즈를 단박에 수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기야,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자궁 기형이야.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자. 자기가 아이를 원한다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아. 진지게 말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도 섭섭해하진 않을 거야. 난 또 뭐라고. 자기가 나랑 결혼하기 싫은 줄 알고 식겁했잖아. 아이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낳을 수 있어도 안 낳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저는 그에게 감동해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덕분에 그 골치 아팠던 동문 친구는 제 시동생이 되었고요. 처음엔 도련님 소리가 어찌나 안 나오던지 그 친구도 부모님 안 계실 땐 그냥 이름을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1년 뒤 시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봤던 그 여자친구는 아니었지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보는 눈도 높아진다고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더라고요. 동서는 너무 착해서 제가 손윗사람인데도 뭘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척척 먼저 나서서 제가 하는 일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너무 착한 동서를 만난 탓인지 이놈의 골치 아팠던 대학 동문 시동생이 툭하면 허튼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내 이상형은 우리 형수였는데 그때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만 없었어도. 도련님, 내가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했죠. 진짜 사실인데 어떡해요.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결혼 전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형수님이 너무 괜찮아서 아주버님에게 소개해드렸다고요. 그럴 때면 동서가 속이 없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을 해선 듣질 않길래 남편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동생이 자꾸 허튼 소리 하는데 왜 말리질 않아? 에이, 뭐 어때? 당신이랑 쟤랑 둘이 친했던 거 우리 다 아는데. 그래도 동서가 내심 불편할 수도 있잖아. 재수씨가? 전혀 그런 눈치 아니었는데. 동서가 워낙 착하니까 지금은 넘어가지만 계속 듣다 보면 짜증나지 않겠어? 당신도 참 재밌기만 하고만 뭘. 저 녀석이 워낙에 농담을 잘하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그저 자기 동생의 유머라고 재밌다고 옹호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오히려 저랑 신랑이 연애할 땐 저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저렇게 오버하나 싶고 와이프가 착하니까 함부로 구는 건가 싶어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의 걱정과 달리 시동생 부부의 금실은 매우 좋은 듯 했습니다. 동서는 첫째 아이를 낳았고
또 몇 년 안 돼 둘째 아이까지 출산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꾸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희 사정을 모르시는 시어머니도 한수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그나저나 우리 첫째네는 아이가 안 생기네. 예, 혹시 네 남편한테 문제 있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시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차마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듣던 남편은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유, 하여튼 우리 엄마도 진짜, 하여튼 우리 형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 다 엄마 닮아서야. 하여튼 이놈의 시댁은 제 가슴 철렁한 소리를 수시로 해대면서 정작 자기들끼리는 재밌다며 웃어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시댁의 유머 코드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서가 워낙에 착하고 예뻐서인지 조카들도 참 예쁘더라고요. 동서는 아이를 낳고 바로 직장에 복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은 제가 자처했습니다. 뭐라든 제 대신 2배를 하려 했던 동서가 예뻐서 저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동서, 애들 어린이집에 내 번호도 남겨놔. 동서 바쁠 때 못 받으면 나한테 하라고 해. 형님, 진짜 감사해요. 애 둘 낳고 나니까 직장에 가 있어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잘 크고 있잖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특해. 맞아요.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제가 급할 때마다 연락드려도 한 번을 거절 안 하시고. 원래 애들은 다 같이 키우는 거랬어. 나는 덕분에 애들 자라는 거 봐서 좋지 뭐. 동서한테 말했었잖아. 난 애기 못 낳는다고. 덕분에 제가 그 도움 다 받잖아요. 저야말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럴 거 없어. 애들 잘 크는 거 보면 내가 다 기뻐. 형님은 정말 천사예요. 제 인생의 천사.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동서 대신 아이들의 귀가도 시키고 밥도 해먹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씩 달랬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형식이가 엄마 생일에 좋은 식당 있다고 자기가 예약하겠대. 그래. 비용은 반반씩 내면 되겠네. 걔가 다 내겠다던데? 재수씨도 그러자고 했고. 왜? 당신이 애들 봐주느라 늘 고생한다고. 이런 거라도 신경 쓰지 않게 다 하겠다고 그러네? 설마 그러라고 했어?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 수고하는 건 나도 아는데. 못 살아 정말. 애들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다 내라고 하면 어떡해. 반씩 하자고 해. 하여튼 우리 와이프 마음 씀씀이가 최고야. 그날 내가 애들 데리고 올 테니까 동서 좀 데리고 와. 당신이랑 회사 가깝잖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예,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족끼리의 오붓한 식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시어머니의 생일은 이제 남편과 동서의 기일이 되고 말았죠. 시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저와 시동생은 남편과 동서의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시동생이 절 와라 끌어안는 거예요. 형수님, 저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치명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는 약속대로 조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애들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아주버님이 저 데리러 오신다고. 형님이 하신 거 맞죠?
진짜 감사해요. 별게 다 감사하네. 동선의 회사랑 가깝잖아. 퇴근 시간이 비슷하면 늘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오늘은 좀 기다렸다가 동서도 데리고 오라고 했어. 퇴근길 지하철 완전 지옥이잖아. 감사해요. 아주버님 안 기다리시게 조퇴 쓰고 나가려고요. 아유, 한 번인데 좀 기다리면 어때? 이럴 때 한번 조퇴 쓰는 거죠. 지금껏 형님이 봐주셔서 애들 때문에 조퇴 한번 안 썼는데요, 뭐. 그날따라 기운을 차린 듯한 동서의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식당으로 향했고 시동생이 오는 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오기로 했죠. 시부모님과 저, 시동생, 그리고 조카들이 먼저 모여 주문을 했습니다.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제주시 태우고 가는 중이야. 천천히 와. 서두르지 말고. 알았어. 얼른 갈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여기 식당 오는 길이 좀 외지니까 조심해서 와. 응. 전화를 끊었는데 시동생이 저를 요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원래 형수가 내 이상형이었다고. 저는 정말이지 시겁했습니다. 야!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까지 치고 말았죠. 시부모님은 물론 아이들까지 놀라서 보기에 저는 시동생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뭐 어때? 애들이 엄마보다 큰엄마를 더 좋아하더라. 야, 너 진짜. 애들도 내가 형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뭐? 내가 너 찜했잖아. 우리 형수감으로. 당연히 좋아했으니까 찜했지. 내가 호감도 없는 사람을 우리 형한테 소개시켰을까? 집에서도 내가 큰엄마 좋지? 아빠도 큰엄마 좋아.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그 얘길 동서도 들었겠네?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가 형수를 더 좋아하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소리를 어른들 있는 데서까지 하니까 문제 아니야. 누가 들으면 오해해. 에이, 우리 사이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겠지. 오해하라고 해. 뭐 좀 하면 어때? 정말이지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여름에 부부 동반 여행 갈까? 원래는 식당 비용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대신 여행 경비 70%는 우리가 부담할게. 너 진짜 철없는 소리 할래? 애들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동서하고는 얘기된 거야? 그 사람이 먼저 꺼낸 얘기야. 애들 보느라 형수 너무 수고한다고. 여행 가서 좀 같이 쉬었으면 좋겠다고. 정말이지 동서를 봐서 참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겠어. 그렇게 시동생의 못된 버릇은 고치지 못한 채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차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인가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의 휴대폰에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저와 시동생은 동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교통사고요? 저는 시동생을 봤습니다. 시동생도 저를 보더라고요. 네, 맞은편에서 오던... 예? 남편의 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왜요? 대체 트럭이 왜 우리 남편 차를... 설마 많이 다쳤나요? 옆에 여자분도 있었을 텐데...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일단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병원으로 오시죠. 그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시부모님께는 사고가 좀 난 것 같다고 둘러댄 뒤 저는 시동생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떡해. 내가 괜히 동서 데리러 가라고 해서. 상대차가 졸음운전을 했다잖아. 형수 잘못 아니야. 일단 병원으로 가고 있다니까. 살아있다는 거니까. 트럭이라잖아. 어떡해. 뭐가 어떻게 돼도 형수 잘못 아니야. 일단 가보자. 그때까진 진정하자.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몸 위엔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오면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왔는데 안타깝게도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몸을 끌어안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동서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서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에서 한참을 울다가 시동생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동서 역시 몇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시동생은 망연자실한 채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엉엉 울며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내가 지금 가마. 시어머니는 저와 시동생보다 더 담담한 얼굴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남편과 동서의 얼굴을 확인하신 뒤 잠시 놀란 듯 가슴을 움켜쥐셨지만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는 같이 치르는 게 낫겠다. 두 번은 못하겠어. 그렇게 남편과 동서의 장례는 동시에 치러졌어요. 문상으로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혀를 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간혹 이상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왜 부부도 아니고 시아주버님이랑 재수씨가 한 차에 타고 있었대? 같이 퇴근하다가 그랬다는데. 좀 찝찝하다. 사실 저는 너무 큰 상실감과 고통에 문상객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에 버럭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인간들이 어디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거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길이 같아서 내 생일 챙겨주러 오는 길이었어요. 오다가 술 취한 트럭이 갖다 박은 걸 가지고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막 말이야. 못 듣는다 이거야? 시어머니가 울분을 토한 덕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시동생 역시 제 옆에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형과 아내를 동시에 잃은 그가 더 안쓰러워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도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형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애들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지. 형수, 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이 악물고 살아야지.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와 시동생, 시부모님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마음껏 울 수 없었어요. 저 어린 것들 생각하면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다. 오늘도 묻더라고요. 엄마 언제 오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큰아빠랑 멀리 일하러 갔다고요. 에휴, 조금만 더 지나서 알려줄까 해요. 아직은 도련님도 힘들어하고 있어서 애들까지 울고불고 하면 더 힘들 것도 같고. 너도 힘들 거 아니야. 내일 애들 등원은 내가 시키마. 제가 할게요. 뭐라도 하는 게 나아요.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고 또 애들 생각하면 저도 좀 힘이 나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애들도 돌보고 도련님도 좀 들여다보고 할게요. 에휴, 너도 심정이 말이 아닐 텐데. 그래도 어떡해요. 저 어린애들을 어른인 우리가 봐야죠. 그래, 아가. 네가 좀 자주 들러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나도 할 테니까. 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네. 일단 어머니도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래도 전 젊잖아요. 자식 잃은 어머님의 심정은 또 오죽할까 싶었어요. 저는 피를 토하듯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며 매일같이 조카들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동생네로 가서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여 어린이집에 보냈죠. 매일 집에 드나들다 보니 시동생도 안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시동생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른 아침에 와서 아이들의 저녁까지 먹인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시동생이 먹을 수 있게 저녁도 차려놓고 갔죠. 아침에 와보면 늘 설거지가 깨끗하게 돼 있었는데 애들을 재운 뒤 밤새 술을 퍼마신 건지 방 안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온통 어두운 방 안을 밝히기 위해 안마 커튼을 반쯤 걷은 뒤 말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야죠. 이러다 늦어요. 남편과 동서가 있을 때만 해도 둘이 있을 땐 야, 너 하던 사이였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오히려 더 도련님하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형수, 고마워. 아침은 먹었어요? 시동생은 잠이 깨진 않은 얼굴로도 늘 제 안부부터 물었어요. 먹으면 되지. 간단하게 차려놨으니까 먹고 출근해요. 설거지는 내가 애들 데리고 와서 할 테니까 그냥 두고 가요. 남편과 동서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달째 반복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동생도 그러겠다고 하고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동생이 방에서 나가려는 제 팔목을 붙잡았어요. 안마 커튼으로 인해 절반은 어두운 방 안에서 시동생은 허스키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 기억나? 내가 강의실에서 형수 찜했을 때 형수가 내 팔목 잡고 강의실 나가던 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기억하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데. 좀 웃으라고, 맘 좀 편히 먹으라고 저도 농담처럼 대꾸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형수한테 잡혔던 손목의 느낌이 너무 선명한 거야. 와, 세상에 내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는 여자는 또 처음이더라고. 그러나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워낙 좀 거칠어서 그런 거지 뭐. 저는 그에게 잡힌 손목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나 갈 테니까
아유, 이것 좀 놔봐, 응? 그런데 시동생이 제 손목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도련님, 왜 이래요? 아직도 술이 안 깼어? 저는 꼼짝도 안 하는 그에게 불어 더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물었습니다. 형수도 나 좋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저는 힘껏 그의 손에서 제 팔목을 빼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적어도 싫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이랑 결혼도 했겠지. 저나 시동생이나 배우자를 잃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때였습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나는 형만 보고 결혼했어요. 첫 만남부터 그 사람이 좋았어. 그 사람 덕에 많이 웃었고. 하여튼 우리 형수 위로라곤 절대 안 해주지. 나도 알아. 형수가 우리 형 사랑한 거. 그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그리고 미안해. 결국 나 때문에 이런 고통까지 느끼게 해서. 그러니까 형수, 나 미워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형 차에 동서 태운 건 난데 차라리 따라왔으면 한 사람이라도 사는 건데. 나는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생각해. 하필 그날 왜 안 하던 짓을 시켜가지고 동서는 조퇴까지 하고 그냥 따라오게 될걸. 내가 순리를 거슬렀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거 형수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형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까지 해. 그날 우리 와이프 신나서 나한테 전화 왔었어. 형님이 또 자기 배려해서 자기 편하게 퇴근한다고. 내가 그래서 형한테 전화도 했었어. 농담으로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니까 가끔은 카풀도 좀 하고 그러라고. 그건 그냥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같이 차 좀 타고 온 게 사고의 원인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도련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소개시켜준 게 사고의 원인은 아니잖아. 아니, 내가 형수를 우리 가족으로 찜만 안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형수도 이제 그만 자책하라고. 우리 애들 봐주는 것도 힘들면 쉬어요. 쉴 수 있을 때. 그날 비로소 저는 남편과 동서의 죽음 앞에서 느낀 죄책감을 털어낼 수 있었어요. 시동생이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자책할수록 시동생 또한 힘들어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되도록 시동생과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막 깬 시동생과 방 안에서 마주하는 게 어쩐지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울 때도 문만 두드린 뒤 조용히 집을 나왔죠. 남편과 동서가 떠난 뒤 한 해 동안은 집안의 대소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눈물바다 될 일밖에 없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 두 사람의 기일과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즈음 시어머니도 좀 살필 겸 시댁에 들렀어요. 어머니, 이번 생신은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는 물끄러미 달력을 보시더니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자식 먼저 보낸 내가 생일은 무슨. 생일보다는 기일을 챙겨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삶도 참 모질다 싶었습니다. 자기 생일이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보낸 날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일단 올해는 기일로 챙기고 차차 바꿀까 봐요. 그럼에도 산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악물고 조카들을 살피듯 시어머니도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분간은 두 사람의 기일로 챙기겠지만 결국엔 시어머니의 생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넌 애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생기면 우리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주저없이 떠나. 알겠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야. 이제 와보니 애 없는 게 천만 다행이지 않니? 새 사람 만나서 새로 시작해도 안 늦은 나이야. 언제까지 조카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필요 없다. 물론 나야 고맙지. 근데 애들도 결국은 제 엄마 떠난 거 알게 될 거고 어쨌든 네 자식은 아니잖아. 네가 이렇게 백날 키워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인 거야. 이러다 너 혼자 나이 먹는다고 걔들이 널 돌봐줄 것 같아? 저 그런 거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그냥 짠해서 그래요.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던 아이들이고요. 그래도 애들은 지 엄마 빈자리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걸로도 만족해요. 에휴, 널 어떡하니.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조카들을 돌보는 저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가 새 사람을 만나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카들이 있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마음 한편에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밤낮 없이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동서의 기일은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첫 기일이라 시댁에서 챙기기로 했어요. 전날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은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줄만 알았던 조카들은 엄마와 큰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얘들아, 오늘 큰엄마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시동생은 차마 보지 못하고 갑자기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큰아빠 말이야. 사실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 왜 엄마랑 큰아빠만 갔어? 꼭 엄마랑 큰아빠만 먼저 갔다기보단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 근데 엄마랑 큰아빠는 사정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셨어. 거기서 우리가 잘 지내는지 다 보고 있어. 지금도? 그럼. 그러니까 엄마나 큰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아빠나 큰엄마한테 얘기하면 대신 전해줄게. 그래도 엄마 보고 싶은데. 그러게. 큰엄마도 엄마랑 큰아빠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우리 언젠가는 다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거든?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그때까지 기다리자. 진짜 나중에는 다 만나?
그럼 반드시 만나지. 큰엄마는 일찍 가지 마. 그럴게. 진짜?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저는 시동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는데도 그저 술만 계속 들이키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얘들아,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울어도 돼. 그때마다 큰엄마가 꼭 안아줄게. 우리도 안아줄게요. 나도요. 두 아이가 하나씩 저와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안는데 눈물을 삼킬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울었고 다행히 아이들은 엄마와 큰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은 밥도 잘 먹고 졸리다고 해서 재우고 나왔는데 시동생은 아직도 술만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기일이라 마음이 더 심란한가 보다 싶다가도 그래도 애들에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려주기로 해놓고는 입을 꾹 다물고 술만 마시는 그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처음엔 자작하고 있는 걸 보고만 있다가 그런 그가 답답하면서도 짠해서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간 뚫어지겠어요. 청승맞게 뭔 자작을 그렇게 해. 같이 마셔. 나는 뭐 술 마실 줄 모르나? 그렇게 저와 시동생이 서로의 잔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엔 몇 잔 같이 드시더니 결국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부모님이 들어가신 뒤에도 저와 시동생은 한참이나 말없이 술만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더라고요. 도련님,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애들은 내가 여기서 내일 어린이집 보낼 테니까. 도련님은 집에 가서 자고 출근해요. 택시 불러줄게. 제가 휴대폰을 찾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동생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놔봐요. 행여나 방에 있던 시부모님이 깨실까봐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더더욱 세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난처한 마음에 결국 대학 시절 말버릇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 너 정신 안 차려? 이거 놔, 빨리 놔라. 형수님, 저 많이 참았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놓고 말하라고. 그러나 시동생은 요지부동이었죠. 나 더는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를 끌어안은 그의 힘이 너무 세기도 했고 더더구나 그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난 네 형수야. 이러면 안 된다고. 너 지금 형 없다고 날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과부됐다 이거야? 너 이 모습을 애들이라도 봐봐. 어머니나 아버님이 보시면 또 어쩌고. 일단 놔. 놓고 말해. 형수, 내 부탁 들어줄 거야? 들어준다고 말해. 약속해. 응? 무슨 부탁? 저의 온갖 협박과 설득에도 그는 저를 아는 팔에 힘을 풀지 않았어요. 결국 전 일단 그를 회유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게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좀 놓고 말하자. 그제야 시동생은 저를 아는 팔에 힘을 풀더라고요. 저는 그의 몸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최대한 멀리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말해. 안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깨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시동생이 비틀거리면서도
저를 향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형수,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널 형한테 소개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형하고 결혼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 나 계속 후회했어. 도저히 시동생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입 안 다물어? 저를 형에게 소개시킨 걸 후회한다느니, 내내 후회했다느니, 맥락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러다가 시어머니라도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시동생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 일단 일어나봐. 그러나 시동생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 애들 엄마가 되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시동생의 팔에서 손을 뗐어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아니, 도련님, 일단 좀 자요. 그냥 여기서 자. 지금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를 다시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재우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취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싶었어요. 형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도련님, 말 그대로 나 형수인 건 알죠? 정신 차리라고. 형수... 정말이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행여나 시부모님이 깨셨을까 주변을 살피는데 그가 또다시 덥석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도련님,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형수, 나 췌장암 말기래.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나 얼마 못 산대. 장난치지 마.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차라리 내가 이상형이라고 떠들라고 한 소리를 더 하려던 차였습니다. 우리 애들 입양해서 좀 키워주면 안 될까? 그러나 저를 보며 우는 시동생의 얼굴에서 장난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시동생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아보자고 설마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가는 병원마다 같은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이대로는 고통이 심할 테니 치료는 받으셔야겠지만 사실상 완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선은 다할 겁니다. 저는 시동생을 끌어안은 채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 형과 아내를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애들은 남겨놓고 시동생까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우리는 한바탕 울었고 울음이 그친 뒤 시동생이 한 번 더 부탁하더라고요. 나 취해서 한 소리 아니야. 우리 애들 입양해서 형수 아이들로 키워주면 안 될까? 어려운 부탁인 거 알아요. 형수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는 거 다 아는데, 근데 믿고 맡길 사람이 형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엄마랑 아버지는 나이가 많잖아. 나이도 많으신데 애들 보다가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시면 두 분도 그렇지만 애들도 걱정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거 아는데 그래도 형수한테 부탁하고 싶었어. 나 때문에 우리 형한테 시집와서 그 꼴 보게 만들어 놓고
나까지 이런 꼴을 보이네. 남편과 동서가 떠날 때의 충격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겨우 울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시동생까지 세상을 떠난다니 애들은 그 충격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시부모님은 남은 자식마저 잃고 어떻게 사시나 싶었죠. 저는 일단 시동생에게 치료를 권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자.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도련님이 애들 키우겠다고 각오하고 이 약물고 치료받아요. 시동생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동생의 치료에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매일 넋을 놓고 지내셨지만 제가 결단해야 할 때가 왔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제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주길 바라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될까요? 그간 어두웠던 어머니의 얼굴에 불현듯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마다. 네가 애들을 키워준다는데 내가 반대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오히려 너무 고맙지. 너에게 너무 큰 빚을 지는구나. 바로 입양 절차 밟을게요. 제가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하자 시동생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투병으로 인해 앙상하다 싶을 정도로 마른 상태였어요. 형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역시 내 이상형은 뭐가 달라도 달라. 도련님은 이 와중에도 농담이 나와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그리고 죽어서도 미안해할게. 이렇게 큰 짐을 맡기고 간 거. 그러면서 시동생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병실 안에서 저와 시동생 변호사는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입양 서류는 여기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희 의뢰인께서 형수님께 전 재산을 양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도련님,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나를 다 주면 어떡해. 애들 앞으로 하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형수, 이제부턴 형수가 우리 애들 진짜 엄마잖아. 나는 형수가 애들에게 옳은 선택할 걸 믿어요. 내가 첫눈에 찜했다니까. 똑 부러지고 앞뒤 안다는 사람이라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복직도 하고 시부모님의 도움도 좀 받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제 앞으로 전 재산을 양도했고 저는 시동생과 동서의 두 아이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저에게 큰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알아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며 따로 시동생과 동서, 남편의 기일을 챙기진 않았어요. 대신 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기로 했죠. 저와 아이들은 세 사람의 생일마다 케이크에 초를 꽂았고 그때마다 세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 있는 낳아주신 엄마 생일이지? 엄마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뭐든 나서서 더 열심히 하고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도 꼭 전하던 사람. 시동생의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낳아주신 아빠 생일이야.
아빠도 지금 보고 있겠다. 아빠는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가끔 내가 장난 좀 그만 치라고 막 혼도 내고 그랬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기억하게 도왔어요. 물론 우리 남편의 생일도 잊지 않았죠. 오늘은 엄마의 남편, 큰아빠 생일. 큰아빠는 엄마를 진짜 사랑해주던 사람이야. 엄마도 엄청 사랑했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엄마가 큰아빠랑 결혼을 한 덕이지. 그래서 엄마는 늘 큰아빠에게 고마워. 그리고 너희를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도 고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해. 너희들 이렇게 예쁘게 크는데 그 모습을 나만 가까이에서 보고 있잖아. 엄마랑 아빠도 다 보고 있을걸? 맞아, 다 보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이쁜 내 새끼들 나만 꼭 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안아드릴게. 좋은 생각이다. 너희는 엄마 아빠 안아주고 나는 큰아빠 안아주고. 나는 큰아빠도 안아줄 건데? 나도.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게 컸어요. 거기다 둘 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까지 들어간 거 있죠? 물론 대학에 간 뒤에도 독립을 안 하겠다는 애들 덕에 취업할 때까지도 뒤치다꺼리를 해야겠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혼자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애들이 친구들 다 하는 독립도 마다하고 제 곁에 남았다는 걸요. 우리 애들 보기에는 시동생의 까불거리는 모습을 똑 닮았지만 마음은 동서처럼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변호사가 됐어요. 두 아이의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거실 한가운데 장식되어 있어요.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불임이었던 저에게 이렇게 예쁜 자식이 둘이나 생길 줄은. 일찍이 남편도 잃고 불임이었던 인생이었지만 저는 오늘도 세 사람의 몫만큼 수고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조카 둘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 안쓰럽다 그러는데 저는 복권 당첨도 안 부럽고요. 대박 나고 싶다고 소원 빌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요? 제 인생의 대박은 바로 우리 애들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대박은 우리 애들입니다.